나도 내야 되네?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왜 세금을 2억을 내야 되죠? 여러분은 6개월 이내에 이 세금을 내야 돼요. 연체가 되면 압류가 돼서 공매로 나옵니다. 저는 진짜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을 거란 얘기죠.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 3명 중에 1명 꼴일 겁니다. 미리미리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상속세 하면 남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 접한 상속세는 고 이건희 회장님이 상속세를 이제 자녀분들이 내기 위해서 2조 4천억 원치 삼성 주식을 팔았다. 넥슨이 기재부가 갖고 있어서 기재부의 넥슨 주식을 이제 공매를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보시니까 이거는 다 기업가들, 재벌에 대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속세를 이제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 부분들을 들어보면서 나도 내야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은 100%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는 상속세 내면 뭐라 그랬죠? 부자의 세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분하고 친해져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니까.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랑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 집 한 채 있는데 내가 왜 세금을 2억을 내야 되죠? 이런 상담의 결과에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OECD에서 지금 1위입니다. 1년에 한국에서 거치는 세금 100이라고 봤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율이 2.42%예요. 그러면 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OECD 통계랑 비교하는 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국가들, 선진국이라고 묶는 국가의 이제 비율이 OECD가 맞지 않습니까? 그 비율의 평균액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OECD 평균액이 0.42%입니다. 그러니까 한 5.7배 정도 차이가 나죠. 상속세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이 내는 세금입니다. 왜 많이 내냐면 상속세 대한민국에 우선 세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과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그다음 상속인이 남아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되는데 이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총 재산가액에서 공제 몇 개 빼고 세율을 바로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가 또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세율이 더 높다라고 하지만 유산 과세형이 아니라 유산 취득세예요. 그게 뭐냐면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만큼 내요. 그러면 세율이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세율이 1억, 5억, 10억에 따라서 세율이 10%, 20%, 30% 올라가는데 피상속인이 100억 갖고 있는 것과 상속인이 10명이어서 각자 10억 갖고 있는 것과 세율은 훨씬 더 낮아질 거예요. 분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유산 과세형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형이기 때문에 세율이 훨씬 더 낮게 적용이 되죠. 실질적으로 적어놓은 세율은 높지만 실효세율이라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비중은 한국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을 알고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OECD에서 제일 큰 이 상속세와 증여세,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는 합니다. 이 세율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1억 원까지는 10%, 그 다음에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까지 이렇게 촘촘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세율표를 보시면서 최고 세율이 그럼 30억 넘어가면 50%네. 이걸 받아들였을 때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가 보면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걸 보고 계신 분의 본인의 자산을 한번 시가를 매겨 보십시오. 하나를 매겨 볼게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20억이에요. 근데 채무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채무가 조금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채무가 2억 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억 원 빼면 얼마죠?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은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결국 10억 원이 빠지죠. 어쨌든 5억 원이 빠지든 10억 원이 빠지든 남은 금액은 10억 원 빠진다 그러면 8억 원이 남았죠. 그럼 8억 원에 이 과세 표준이 설정된 거예요. 거기다가 세율표랑 이걸 곱하게 되면 생각보다 놀라운 수치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의 아파트가 있고 일괄공제 5억 원 차감하면 15억의 과세 표준인데 15억이나 10억 정도 되면 4억 정도 세금 나오세요. 거기다 취득세 한 4, 5천만 원 나오니까 한 5억 정도가 세금이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장 큰 틀은 뭐냐면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 자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은 비유동성이에요. 팔지 않으면 현가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6개월 이내에 이 세금을 내야 돼요. 5억 원을. 내 계좌에 과연 5억 원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상속재산을 바로 금매를 내놓거나 아니면 연부연납을 통해서 매년 쪼개서 5천만 원씩 10년간 낸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시죠.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충격이 좀 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 가치가 낮아서 나는 세금 안 낸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 세대는 끝이지만 자녀 세대는 이게 스타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주로 어디에 해당하냐면 임야나 전답, 과수원,
아니면 저기 시골에 있는 뭐 대지 이런 것들 받으셨을 때 이거 어차피 가액 낮으니까 상속세 안 낸다. 상속세 신고 신경도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상속세 신고서 때 가액을 어떻게 투영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저의 스타트라고 했잖아요. 상속인의 스타트는 뭐냐면 내가 이번에 이 상속인으로 이 가액을 받을 때 이걸 1억으로 받으면 미래에 내가 이걸 10억 원에 판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9억 원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괄공제가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고 했죠. 그러면은 가정을 해서 이 1억 원짜리를 극단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10억 원까지 올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상속세는 0원이죠. 근데 미래에 내가 10억 원에 팔아요. 양도소득세 0원이에요. 근데 9억 원에 대한 양도세 계산해 보시면 대부분 2,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상속세 신고를 안 했고 나는 그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 안 하면서 흔히 말하면 뭐 세무사 수임료도 하나도 안 냈고 나는 절약을 했어, 세이빙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이걸 팔 때 정말 후회를 하시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초 지식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법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 같은 법에 묶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세율도 똑같은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받은 만큼 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받아놓은 분산해가지고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전제 딱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10년 주기를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왜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야 기존에 증여했던 게 초기화가 돼요. 그 호흡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증여재산 공제도 초기화가 되고 누진세율도 낮아질 거니까요. 근데 이게 똑같이 상속에도 적용돼요. 증여자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10년 동안에 증여했던 거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다 10년 이내에 그럼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거 그 다음에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걸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배우자, 자녀죠.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는 대표적으로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증여한 내역이 이 상속재산에 전부 다 얹어져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증여한 게 약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10년이나 초기화를 빨리 거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그다음에 자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자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공제액수가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세금이 높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될 때.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주는 사람이 증여자,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이 재산을 줄 때는 이 대한민국은 배우자를 빼고는 공제액수가 좀 낮아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이지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 대신 이 받은 사람만큼 주는 거니까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는 세율이 구간이 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가 10억 원의 재산이 있고 살아생전에 증여를 한다. 10명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1억 원씩 증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세율에 적용을 받겠죠. 근데 상속이 펼쳐지면 내가 10억 원에 대해서 한 번에 과세라니까 세율은 높을 수 있겠지만 공제수를 따져보면 또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법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 같은 법에 묶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세율도 똑같은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받은 만큼 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받아놓은 분산해가지고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전제 딱 하나는 알아두셔야 돼요. 10년 주기를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왜냐?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야 기존에 증여했던 게 초기화가 돼요. 그 호흡이 너무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증여재산 공제도 초기화가 되고 누진세율도 낮아질 거니까요. 근데 이게 똑같이 상속에도 적용돼요. 증여자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10년 동안에 증여했던 거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다 10년 이내에 그럼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거 그 다음에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걸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배우자, 자녀죠.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는 대표적으로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증여한 내역이 이 상속재산에 전부 다 얹어져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증여한 게 약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10년이나 초기화를 빨리 거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부동산원에 나와 있는 평균 아파트 매매가액이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그 데이터를 잡죠. 제가 만났던 분들의 사례만 말하면 경험칙으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016년 8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5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럼 5억 5천만 원에 그냥 일괄공제 5억 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한 500에서 600만 원 나와요. 그 정도면 상속세라는 걸 내가 내네? 라고 생각하고 마실 거야. 조금 내네? 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모님이 더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2023년 8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지금 좀 빠져가지고 10억이 넘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 산수를 해봤는데 상속세가 1억 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는 2배 올랐지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거의 17배, 18배 올라간 겁니다. 생각보다 세금의 탄력성은 엄청 커요. 가치가 2배 올라갔다고 그럼 세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겠지, 그 개념이 아니세요. 누진세율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계산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이러면 꼭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자산에서 부채 같은 거 다 빼고 과세표준 일괄공제 5억 원 빼고 과세표준에서 세율 꼭 고려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실 겁니다. 특히나 본인 세금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의 세금을 누가 내야 된다? 선생님들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금은 너가 내라, 재산은 내가 가질게 이러면서 상속인들끼리 다툼도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가슴이 좀 아플 뿐이죠. 2016년도에 상속세 신고했던 사람이 6,400명 정도 돼요. 인질에서 세금을 냈다라는 거죠.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14조 정도 됩니다. 그럼 작년은 얼마일까? 작년은 19,500명이 56조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거의 2~3배 이상 올라갔죠. 근데 제가 2005년도 정도부터 통계치를 알고 있어요. 2005년도에 상속세 신고한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거의 아주 그냥 자연 증가 정도로만 올라간 거예요. 1.5배 정도. 근데 한 6, 7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이 이제는 상속세율에 세금이 내는 과세 대상자로 거의 대부분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한 19,400명의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5억 원부터 30억 원 사이에 90%가 거의 거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상속재산 형태가 진짜 주택 하나랑 현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가끔 보험 하나, 뭐 종신보험 하나, 그리고 자동차 요 정도 있고 다 돌아가세요. 근데 그 주택 가치가 예전에 3억 원이었는데 지금 2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주택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라는 거죠, 재원이. 거기서 불안감이 이제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은 물건을 담보로 잡고 연부연납이라 그래서 매년 몇천만 원씩 쪼개서 내는 게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연부연납 제도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가 세무행정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연부연납은 필수구나. 근데 연부연납 할 때도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속세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은 뭐냐면, 이게 11억 원이 넘어간다, 납부세액이. 그러면 부담감을 엄청 느끼세요. 사실 5억 원 넘어갈 때부터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하세요. 왜냐면 5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부연납이 최초 한 번 내고 최대 10년간 쪼개낼 수 있기 때문에 총 11조각을 낼 수 있는데, 그럼 매년 5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산금도 2.9%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5천만 원씩 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연봉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 세전금액이 5천만 원이어도 이 돈 못 내요. 그러면 연체가 되면 압류가 돼서 공매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게 세금, 상속세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다른 통계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도부터 저는 상속세만 연구를 하니까 일반적인 사망자 수가 26만 명부터 촘촘하게 5천 명씩 늘어나요. 그래서 2021년까지 늘어난 게 한 31만 명 정도 매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인구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좀 가다가 한번 튀어오르고 또 가고, 큰 하나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유지되고 이런 형태가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2022년도에는 갑자기 거의 20%가 늘어난 37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인구당 대비를 봤을 때 상속세 신고하는 비율이 그러면은 22년도는 줄어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016년도에 사망자 수에 비해서 상속세 신고한 사람들이 퍼센트지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2.2% 정도면 진짜 부자가 내는 세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무려 20%, 6만 명이나 사망자 수가 늘어났는데도 상속세 신고 인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5.2%가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매년 0.5%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과 10년만 지나면 사망자 수 중에 10%가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0중 1명이니까 그게 과연 많은 비중일까? 근데 그게 가장 부동산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명 중에 1명이 아니겠죠.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3명 중에 1명 꼴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세 통계를 보더라도 상속세가 1년에 신고가 19,000명이 되면은 거의 15,000건이 서울 수도권이에요. 나머지 전국은 생각보다 분포도가 낮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과세관청이 그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러면 상속세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그것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금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바로 20%가 붙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월마다 거의 1% 정도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년 있다가 세무조사가 일어난다고 치면은 50% 정도가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원래 내야 됐던 세금이 10억이다? 그러면 15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생각보다 상속세가 쉬운 세금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세금이고 고액의 세금이기 때문에 기한을 지켜서 가산세를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채무가 더 많아버리면 이때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의 방식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거를 승계받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우선 최근에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상속세에 대해서 개편을 하겠다라고 고민을 하셨죠. 왜냐면 사실 그게 큰 맥락에서는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좀 기업 쪽을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내가 뭐 기업이 돌아가는 걸 알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상속을 지켜본 결과로 기업의 오너가 돌아가시면 그 기업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기업은 사실은 오너 위주의 기업이에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오너 위주입니다. 오너의 파워가 너무 세죠. 왜냐면 오너를 믿고 거래를 하는 매출과 매입의 거래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 언제 크게 경험을 했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한창 왕성하게 40대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황망하기 그지없죠. 근데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환장할 노릇은 뭐냐면 이 사업체예요. 사업을 정말 열심히 일궈놨는데 그 오너 중심의 사업체가 무너지니까 그 사업체에 대한 매출은 이미 이제 거의 몰락으로 가고 있고 거의 폐업의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상장을 한 법인이 아니니까 비상장 주식으로 그 법인의 오너가 되어 있을 건데 그 비상장 주식은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되니까 그전에는 매출이 계속 높았다라고 한다면 한 주당 진짜 주식 가치가 엄청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액으로 나는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회사는 망해요. 낼 돈은 없지만 자산 가치는 높은 걸로 나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걸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님, 삼성전자나 넥슨에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상장주식 회사 같은 경우는 가업승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 가업들은 전부 다 이 나라를 떠버릴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스웨덴이란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1998년도에 상속세가 아주 고가의 세금이 나오고 계속 상속세 아주 높았어요. 근데 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이 너무 큰 상속세를 내서 못 내가지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유지를 못해서 그 회사를 이제 어디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온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유명한 이제 백신 만드는 회사죠. 그 다른 국가에서 그 회사가 유지됐어요. 그리고 연구진의 모든 데이터가 거기로 넘어갔죠. 그 다음부터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2005년인가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왜 돌아가신 날 내냐. 왜냐면 돌아가신 날 내면 상속세를 낼 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기업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속이란 거는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사망 때문에 이 과세를 하는 거지 어떤 자산 가치의 매각이나 매입이 일어나서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확정 자산에 대해서 결국은 상속일 날 기점으로 딱 무자르듯 잘라서 시가를 매기고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져요. 대한민국도 대표적인 데가 있죠. 37이라고 손톱깎이 회사 기억나실 거예요. 그 회사가 상속세 못 내서 결국 헐값에 팔려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도 있지 않냐, 가업상속공제나 이런 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1년에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100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업종의 변경
경우도 어려워요. 시대에 발맞춰서 도소매업에서 아니면 제조업에서 난 다른 업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스위치가 빡빡하다는 거죠. 물론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것에 대한 개정이 아주 대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긍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에는 기업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에 대한 전환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자본이득세는 뭐냐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이 안 되니까 추후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근데 최초에 아버지가 법인을 만드셨을 때나 가업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주식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장수기업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식을 팔았을 때나 기업을 매각했을 때 그때 되는 차익에 대해서 한 번에 과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상속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나는 결국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개인의 문제로 가면 부동산인데 난 팔지도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가격은 매겨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고액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이 매각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